한국사진교육학회 사무국장 박용한. 2021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수단법인 한국사진교육학회와 현대사진영상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주간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타이틀은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먼저 현대사진영상학회 회장이신 경일대학교 이인희 교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 이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진영상학회 회장 이인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세미나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여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진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시작은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예술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이 정서적, 감성적 교감의 한계가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방향성,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지금 정립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원거리 교육, 문화예술 교육의 이 시대가 도래한다면 필수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한 문화예술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그 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발표자분들의 좋은 발표들을 많이 들어봐 주시고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술교육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번 코로나 재앙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환경, 사회, 예술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위기에 대처하는 예술교육의 방향과 현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와 2부 말미에 토론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위기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으며 2부에서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자인 대학생들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부대학교 현혜연 교수께서 제1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1 발표는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사진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현혜영 교수입니다. 먼저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진교육이 어떤 교육으로 이 시대를 잘 유영하고 또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사진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 지구의 위기와 또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미술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사진미술관 교육의 방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럼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2023년에 서울시에 개관되는 최초의 공공사진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사진교육이 미술관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미술관 교육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공동 연구진들이 공부했던 바를 바탕으로 해서 사진교육이 미술관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유례없는 지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위험사회에 대한 이런 인식과 감각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고요. 또 급격한 사회전환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적응과 대응의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확실성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재난 감각이 일상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보건상의 위기가 단순히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인권, 자유, 평등과 정의, 문화와 정신이라는 이런 삶의 모든 측면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의 위기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시대의 이런 사회적 성향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또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술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작년 코로나19 시대의 전반적인 현황과 또 이로 야기된 5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로 재난 극복의 역설, 또 비대면의 명암, 회복 탄력성의 위기, 고용 없는 회복, 거꾸로 가는 세계화를 이슈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과제로 7가지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그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상을 벗어나는 이런 위기에 처해서 급격한 전환과 이런 위기 앞에서 기존 제도 교육이 이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 창의성 교육의 도구로 예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사회의 경험은 예술이 강화하는 회복 탄력성의 힘에 주목해야 된다는 주장을 더욱 가능케 하였는데요. 2020년 4월 유네스코는 레질리아트 무브먼트, 그 예술 회복력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예술이 계속되어야 되고 또 이 예술이 갖는 치유, 회복, 또 전환과 사회 통합의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으로도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사회 변동의 신호 감지기이자 혁신자로서 예술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와 인류에 대응하는 문화의 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교육이 큰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미술관 교육은 무엇을 하는지 또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공미술관이 설립되고 또 한미미술관이 또 분관도 내고 하는 등 사진미술관의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국제박물관협회인 아이컴은 미술관의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다양한 목소리, 참여, 소통의 공간이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박물관 경험 전체가 교육적 효과와 태도들을 수행하는 교육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니나 사이먼은 참여적 박물관을 통하여 참여적 박물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주어진 컨텐츠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창작하고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이 미술관이 포용적 미술관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미술관의 역할이 사람 중심, 관객 중심의 미술관이 되어야 되고 또 당사회의 어떤 문화와 정치, 논리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미술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의제와 요구들이 재현, 생성, 순환되는 미술관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미술관이 매개하는 모든 활동이 교육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의미도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술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미술관 교육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술관 교육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먼저 살펴본다면 그동안 공공미술관이란 공동체의 공식적 문화기억의 보존자로서 여겨졌고 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주 부차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겨졌었는데요. 1990년대에 이르면 구성주의 교육의 영향에 따라서 이 미술관 안에서의 관람객의 경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경험과 또 체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식과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식이나 교육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면서 미술관 역시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탐구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선택 학습을 위해서 가장 대안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이 미술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큐레이토리얼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전시와 교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그전까지의 부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시, 대담, 토론, 또 상영회 퍼포먼스 등과의 경계 없이 아주 총체적인 미술관의 활동으로 이 교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술관의 방문 경험 전체가 통합적 교육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즉 전시 관람과 교육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되면서 이 교육의 중요도가 혹은 교육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교육은 이제 단순히 미술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라는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이 미술관 교육이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미술관 교육의 방향은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느끼시겠지만 국내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류라든가 진행 횟수 또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의 이게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혹은 그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국내 미술관 교육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 담당 전문 인력과 교육 분과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이제 제고되고 있었고, 그래서 미술관의 에듀케이터라든가 교육 전문 인력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문화 배려층을 위한 문화 향유권 확대의 노력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강의나 감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고 또 강좌 중심이 많았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 프로그램보다는 정기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점은 좀 특별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서 미술관에 오는 다양한 대상을 이렇게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또 국내 미술관에서의 사진 교육은 또 어떠했는지 그 미술 사진 특화된 교육을 조금 살펴본다면 주로 사진 애호가나 아마추어 사진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사진 실기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었고 사진 실기 교육을 하다 보니 수준별 교육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또 미술관, 학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이 사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지만 그 기관 간의 내용의 차별성을 조금 찾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들 혹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조금 분석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적어서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미지 이해와 사용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이 해외 사례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에 있는 국제사진센터 ICP나 암스테르담 사진미술관 폼과 같은 굵직한 그 사진 전문 기관들은요, 초급부터 고급자까지 또 기술 수업에서 비평 수업까지 또 고등학생부터 뭐 평생교육 대학원생까지 이런 수준이나 주제 또 대상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교육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미지 문해력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또 스위스 빈터투어 사진미술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진의 그 현대 사진의 위상에 대한 교육이 조금 특별하게 보였고요. 특히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교육을 풀어나가고 있는 이런 점이 조금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미술사가와 노인학자가 함께 진행한다던가 하는데요. 이런 것은 또 세계적인 그 미술관 교육의 혹은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업은요. 또 조지 이스트만 박물관은 뭐 코닥사가 설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그 코닥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화 필름의 보존, 복원 또 이런 과정을 좀 운영하고 있었고 얼터너티브 사진 프로세스에 대한 실습 워크숍 같은 것이 조금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저는 4가지 정도로 뽑아 보았는데요. 이제 미술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 4가지의 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진의 이해와 또 사용에 대한 교육의 관점 변화, 또 예술과 기술, 창작과 제작에 경계 없는 창의적 경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창의적 포용적 교육을 한다는 점, 또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경계 없는 미술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으로 잡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제 어떤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경향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미술관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례없는 변화나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조금 축소하여 사진미술관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사진이 도입된 지 이제 14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860년대에 통역사의 사진이 처음 소개되었고 1880년대에 사진을 찍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부터 이제 1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3년 4월에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그 서울시가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진중심 공공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진미술관 교육의 방향, 또 사진미술관에서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조금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서울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그 사립미술관에서도 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런 사진미술관이 아주 차별화된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동시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대안적 교육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사진 교육이 모두 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방향을 세 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예술적 창의성 발현과 사회적 실천을 통한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미술관을 실현해야 하고, 그 실현을 방향으로 하여 교육도 짜여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미지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이라는 점을 사진미술관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현대사회가 시각중심 미디어로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소통이 이 시각중심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소통 미디어가 이 시각 이미지에 기반한 채로 활용되고,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기본 역량으로서 이 이미지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에 주목한다면 사진미술관 역시 이미지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을 중요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작년 온라인 세계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엄청나게 확장되었는데요. 이런 우리 몸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또 교육의 플랫폼과 이런 열린 소통,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또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방향으로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진미술관 교육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이 콘텐츠가 되는 창의적 과정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함으로써 배우는 그런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적극 수용하고 또 지역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 가능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확장과 순환을 지향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는 사용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가 교육적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메커니즘과 테크닉 기술 중심의 교육을 좀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와 사회 분야의 많은 곳에서 여전히 카메라와 메커니즘을 넘어서지 못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자를 처음 만나면 일단 카메라를 가르쳐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고, 또 사진에 관심이 있다,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배우고 조작 가능한 수준으로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찍는 기술을 배우는 것의 의미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커니즘과 테크닉 기술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도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사진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는 또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테크닉 혹은 테크놀로지 메커니즘이 아니라 시각, 시선, 또 시각 체계, 시각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시각과 시각 체계의 문화적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유하고 대화하는 장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특유의 주제나 해석 방식, 시각화 방식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고 사회 문제의 해결 방식을 찾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 또 관점과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뚫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린이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생애 주기별 분석과 차별
차별화를 통해서 누구나 사진미술관에서 자신의 삶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구조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어떤 한 사진미술관의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진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사회 문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이는 열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진미술관 교육의 방향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피 라는 그 미국에 있는 현대 사진 미술관의 사례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컬럼비아 컬리지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인데요. 이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피는 1984년에 개관을 했지만 원래는 1970년대에 시카고 현대사진미술관이 전신이었다가 이것을 다시 대학이 84년에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00점의 방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하여 전시와 교육 등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고 또 지역 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학과 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교육 자료와 방법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풍부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고 이것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리소스 for educator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제공하는 여기 안에는 그 온라인 혹은 인쇄할 수 있는 그 교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보기와 토론을 위한 질문, 또 예술가, 또 예술품, 예술 장르와 전통에 대한 정보, 또 교실 활동,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MOCP 상설 컬렉션과 관련된 이미지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진을 활용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question for looking 혹은 question for looking, question for discussing 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토론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이 MOCP가 가진 아카이브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홈페이지 안에 아주 다양한 주제를 섹션별로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 MOCP가 가진 그 사진하고 사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비주얼 리터러시, 뭐 랜드스케이프와 플레이스, 뭐 스틸 라이프, 또 뭐 도로 실행 이런 뭐 로버트 프랭크 이런 사진들을 사진과 관련된 섹션이 있어서 여기를 찍고 들어가시면 이 안에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레이밍 아이디어라는 이 파트에서 포트레이트와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라는 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이 주제별 다운을 받으시면 이 안에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 있고 그 작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초상과 재현에서 인종과 문화 또 인종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가족들이 이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이걸 보면서 감상하고 토론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토론 워크시트이기는 하지만 이걸 보면 소장품을 활용해서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어떤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점, 또 문화사회적 이슈를 사진에
장애인에 접목해서 또 참여적 포용적 미술관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삶을 담고 또 공간과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이 작은 토론 워크시트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그 미술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미술관의 강점은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과 또 변화하는 시대와 가장 가깝게 또 빠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또 혹은 후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미술관이 이 위기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 담론들을 꺼내오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방향과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공공사진 미술관이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담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 발표는 중앙대학교의 박지윤 선생께서 위기 시대 혐오와 차별을 넘는 문화예술 교육, 장애 교육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장애 교육을 중심으로 위기 시대 혐오와 차별을 넘는 문화예술 교육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성별, 인종, 지위, 나이, 장애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위기의 모습은 코로나19 시대에서만 이러한 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등에서 혐오와 차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특징을 부족하거나 문제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코로나19에서 더욱 심화되었겠지만 장애인에게 있어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는데요. 특히 몇 년 전 서울 광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비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교육, 이동 등의 권리가 이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권리 요구는 한 장애인 활동가의 말을 빌려 나쁜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계속되고 있는 삶의 위기는 현재 계속 진행 중으로 이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회의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은 틀린 것, 배제해야 하는 것,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다양함이 공존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요구하였고, 이는 교육을 통해서 특히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정책 변화는 창작자인 공급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는 교육 대상의 문화와 특성에 맞는 예술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자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교육은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 비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로 전체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순으로 그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체장애의 순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으로 구분되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 교육 상황에서는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전체 특수학교의 약 80%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예술 교육으로서 2005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사업, 노인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사진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예술 교육을 희망하는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영상 매체의 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는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전 국민이 사진작가라 불릴 만큼 자신의 일상을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기록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진을 올바르게 읽고 쓰는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2009년 한국사진교육학회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 특수 및 대안학교에서 사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수업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서, 자폐성 장애 대상의 특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특히 사진교육을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중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은 가장 큰 사진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을 저장하는데 용이성 그리고 출력 과정에서의 비용의 절감은 학교에서 사진교육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메커니즘을 가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실패하지 않는 예술 매체로서 문화예술 교육의 사진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사진을 가지고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사진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요구를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과 운동 능력의 감각기관의 협응, 특히 눈과 손가락, 손과 발 등의 협응을 이끌고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적 탐색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진교육의 활동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이해, 탐색, 창작, 소통의 과정으로 구성된 사진교육 활동 영역은 각자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진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사진교육 진행에 있어서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교육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사진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화면 구성입니다. 프레이밍이라고 불리는 화면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사진에서는 흔들리거나 손가락이 나오거나 또는 특히 인물을 찍을 때 대상을 화면 안에 정확히 담지 못하고 부분 이렇게 크롭되게 촬영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게
대상을 바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과정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며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언어적 특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한 화면 구성의 진행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기를 날아가는 순간을 포착하게 한다든지, 학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또한 이들에게 나타난 인물의 표현 과정에서 사람을 화면 안에 담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각적 탐색을 통해서 지각의 특징을, 지각의 항상성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과정은 도형을 찾거나 빛을 통한 그림자의 특징 또는 화면을 뒤집어 촬영하여 실제 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각의 항상성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에서 보여주는 사진들은 장애 학생들 수업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의 수업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한 학생들 특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진처럼 그림자나 유리창 또는 반사되는 물체 등의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촬영하고 관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탐색의 과정을 거친 뒤 학생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작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학생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으로 그 손 소독제를 바른 학생이 작아진 모습으로 자신이 이렇게 작아진 다음에 학교에서 벌이는 다양한 여행에 초대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D 펜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아니면 자신에게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사진은 꼭 사진적 과정이 아니라 상상을 실현해주는 도구로 그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리고 또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진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한 이전의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진에게 이야기 거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과 소통하거나 또는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그 위에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 OHP에다가 글라스 데코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소중했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좀 치유하고 힘듦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를 사진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의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요. 학생들이 이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목에 걸거나 손에 걸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휠체어 등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휠체어나 또는 책상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교육의 효과로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들인데요. 크게 사진교육을 통해서 소통의 가능성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자신감 향상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세상과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수업을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서 그 부모님은 학생이 세상과 소통하고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사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학생이 카메라를 작동하고 이를 사진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수업에서 진행된 그 결과들을 통해서 평소에도 자신이 사진을 직접 찍어준다든지 사진을 찍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행복해한다든지 하는 자신감을 향상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차별과 혐오를 넘는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다른가 아니면 우리는 같은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죠. 생김새와 그 외적인 특징 또는 내적인 특징이 모두 다르듯이 장애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수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으로 장애의 특성에 맞는 예술 영역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상의 삶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며 다양한 삶의 모습의 이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깨닫는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경험은 문화예술 교육 속에서 예술 매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급진적이진 않지만 지속적이고 따뜻한 온건한 변화로 나쁜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는 세상,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좀 기다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화예술 교육은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해하고 또한 함께하고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장애를 다른 것으로, 즉 틀린 것이 아닌 차별과 혐오가 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사진에서 보듯이 이 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시나요?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세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급진적이진 않지만 온건하고 천천한 변화가 세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 발표를 중앙대학교 박지은 선생께서 위기의 시대, 혐오와 차별을 넘는 문화예술 교육, 장애의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 관련되는 얘기, 배려, 불평등, 인식 개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가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한 10여 년 넘게 교육을 하셨어요. 이분들 특히 이제 사진 교육이죠. 분들 말씀은 잘 찍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굳이 거기다 수식어를 더 붙이면 더 잘 찍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배려, 불평등, 인식 개선과 같은 얘기를 하지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발표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성운대학교 유기상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기상입니다. 네, 오늘 현행 교수님하고 박지인 선생님의 오늘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노트도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발제문을 다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발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좀 현행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발표를 총정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까 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와 또 이제 정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뭔가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혹은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쨌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이성과 또 창의적 협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평화를 향해서 왔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함께 논의하고, 또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위기의 상황이든 위기의 담론이든 혹은 폭력의 상황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술관들이 사진을 기술로 가르치거나 카메라를 가르치거나 단지 나의 표현, 자기 표현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자기 표현을 좀 넘어서서 사회와 호흡하는 미술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OCP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프랭크라든가 도로시랭의 사진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자료를 주고, 이미지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어떤 재현의 문제, 시각의 문제, 그 다음에 혐오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거를 토론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든지 그 온라인에서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다운받아서 보고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교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미술관이 조금 이제 확장해서 단순히 자기 표현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이 아닌, 이렇게 좀 담론을 만들어가고 사회를 이해하고 또 선한 협력, 창의적 협력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제가 뭐 강의적인 협의적인 얘기를 다 같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토론자로 정해지면서 되게 많이 이 두 학회의 회장님들한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교육이 갖고 있는 확장성, 결국 이제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회의 관계성이든 개인의 관계성이든, 그리고 뭐 역사로 등록되지 못하는 그 개인의 역사까지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장성에서 사실은 장애인 교육 안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이게 두 학교 회장님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회장선생님 되게 좋다고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교수님 이어서 원래는 이제 한 번 한 번씩 발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진현 선생님의 그 현장에 대한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활동가로서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을 받았다. 많이 메모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메모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것도 제도권 안에서 장애 교육 환경에 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쪽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생각들, 혹시 반응들 어떠세요? 그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라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 또 수업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가볍게 질문드리자면, 그럼 어떤 영역에서 그 현장에 계신 장애 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의 어떤 영역에서 공유를 좀 하시면서 우선은 선생님 학생들을 만날 때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만났던 선생님께서는 그냥 우선은 장애가 이 학생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세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보도했다 하시면서 또 그 선생님 사진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셔서 그러신지 카메라 작동이나 카메라 작동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수업을 나갔을 때 가장 요구되는 거는 학생들이 보통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5명, 6명인데 뭐 저하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조 선생님 3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2대1 정도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모든 학생을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 학생들은 뭐 어떠한 장애의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뭐 진행이 좀 어려울 거예요 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사실 카메라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서 진짜 원맨쇼로 1대5의 학생들을 땀을 흘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꼭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나 뭐 매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거기 또한 그 환경 안에서도 교육 공간 안에서도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들 예술 강사 선생님 사례 아키보가 이게 정책적인,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현님한테 질문을 던지자면 네. 이제 미술관에서 더 확장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비장의 영역 안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희가 해왔던 것들 아니면 갖고 계신 노하우를 갖고 과연 장애인 교육 영역 안에서는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그러면 좀 그와 더불어서 조금 뭐 이렇게 장애인 교육 쪽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그간의 어떤 가치나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네, 전 토론 끝난 줄 알고 넉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애인 교육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장애 예술인 혹은 장애인 예술 교육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그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미술관에서 이 장애인이나 혹은 장애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때 2가지로 조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것과 그다음 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과 또 장애인에 대한 예술 교육 2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애 예술인의 문제는 뭐 예술인 복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 것 같고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예술 교육이라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미술관으로서의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들이 또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이야기가 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술관에서 좀 담론을 확장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 어, 음.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이저뭐 그 미술관에 대한 그 교육 가치 확장성, 그런데 사실은 미술관이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산하에 있는 많은 또 그 문화예술 교육 학교라든가 제도권 학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이제 박진 선생님한테도 이게 지금 문화예술 교육에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 교육하고 장애 문화적 교육하고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도 좀 문화적인 뭐 문화 강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활동가로서 예술 강사로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하시면서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어떤 것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장애 예술인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봤던 것처럼 장애 학생 문화예술, 그러니까 예술 교육이 있는데요. 그 우선 큰 차이는 그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 활동가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아들이는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예술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들, 꼭 장애인이라 하는 건 또 그렇지만 어쨌든 비장애인들처럼 자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적 표현 능력을 매체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에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매체를 찾아서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니까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굳이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잘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학생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매체가 학생들에게 맞게 지금 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꼭 좀 흔들리게 찍었더라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언어로서 만약에 이야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미지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기 안에서의 확신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통해서, 사실 장애 학생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느끼고 불편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를 만나고, 거기에 이제 제약이 없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치 메비스티처럼 돌려져 있는데, 정책 교육을 위한 정책,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을 기준으로 또 현장에서 벌어지고 그 전문가, 교수님과 활동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분 전파님께 이제 교수님하고 활동할 질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한 대안들을. 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교수께서 진행을 해주신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 각 장에서 연구자와 활동가로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토론만 해도 이런 토론 몇 시간 이상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지금
오디오로 좀 지체가 돼서 지금 2시 20분에 근접했습니다. 10분 쉬고 2시 30분부터 제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 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사진교육학회와 현대사진영상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타이틀은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1부에서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2부는 대학생들의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제2부의 제3발표를 경일대학교 김휘찬 조이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비대면으로 진하게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각자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예비문화예술교육사 김희찬 조이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로는 비대면으로 진하게 만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그 왼쪽에 보이는 사례처럼 비대면에 관련된 강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효과적인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설계를 제시한다고 하면 먼저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자의 동기유발 및 목표 진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고려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강의가 마친 이후에는 이 평가와 수정을 통해 앞으로의 더 발전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교수자가 학습자한테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판단해서 교수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방식에는 총 두 가지의 교육 방식이 있는데요. 내용적 융합교육과 방법적 융합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제 내용적 융합교육인 스팅 교육의 예시를 보면 저 아래 소제목인 이제 빛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해서 설명 및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팅 교육은 과학과 타 교과에 대한 융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점이 정확하게 제시됨으로써 한계점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점을 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결부지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목표성을 제외하고 목적성 혹은 주제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제 예술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대안적인 사고와 이제 다양한 접점에 대한 제약을 만들기 때문에 한 과목이 아닌 한 가지의 주제성 혹은 목적성을 띈다라고 하면 과거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방법적 융합 교육인데요. 이 방법적 융합 교육은 이제 스마트 러닝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육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러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자기주도적 지식 생산과 체험 중심의 흥미 유발, 개방화된 정보 기술 및 개별적 유연화 이제 맞춤형 콘텐츠가 이 네 가지가 스마트 러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 러닝의 사례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호주의 사례인데요. 이 호주의 특성상 이제 광활한 국토로 인해서 거리 대비의 이 교육 시설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호주가 교육 시스템을 MOOC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강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퀴즈, 시험, 과제 등으로 다양한 교육 방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수자분들이나 학습자분들도 이 코로나 환경에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1년, 2년이 지나면서 다 적응하신 것처럼 학습자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히 활용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프로그램 특성상 정서적 교감이 떨어졌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의 그 코로나 환경에서 진취적인 사고 방식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및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는 어디서나 모두와 함께 그리고 예술과 타 교과의 융합이 있으면서 단점으로는 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한계점 및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교수자의 부재 속에서 학습자가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그 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단점에 대해서 활용을 좀 더 해보자면 보호자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제약에 따른 교감의 한계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이 발전에 따라 충분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점인데요. 이제 지정된 학습 공간이 아닌 어디에서나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더 발달되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서의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의 교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타 융합이 쉽다라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규정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예술과 혹은 타 교과 간의 융합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비대면 강의를 체험을 해보고 연구해본 후에 제작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은 총 4개의 분야, 5개의 영상을 짧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시청하실 영상은 가정에서 시청하시기에 적합한 영상으로 학습자가 가장 가까운 보호자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학습 자체보다는 체험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 키트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키트 제작하기입니다. 먼저 키트와 가위를 준비해 줍니다. 키트 가운데 종이를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도록 합시다. 키트의 아랫부분부터 잘라줍시다. 가장 작은 원 모양을 고리 모양과 결합 후 클립으로 고정시키시다. 이후 연결된 긴 모양을 가지고 작은 원형 모양에 끼워줍시다. 동영상은 잘 시청하고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식물에 대한 사진 관찰 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날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는 성장 과정에 관련된 오늘의 할 일을 적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 역시 가정에서 시청하기에 적합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사진의 구도와 프레임에 대해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열 전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열 전사는 리본 코팅을 녹여서 종이에 물질을 적용해서
인쇄할 곳에 물질의 접착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디지털 인쇄 과정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종이에 붙어 있던 물질을 열로 녹여서 다른 곳에 옮겨서 붙이는 거예요. 다들 잘 나왔나요? 열 전사를 할 때는 골고루 열을 잘 줘야 전사가 잘 돼요. 네, 세 번째로 시청하실 영상은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에서 시청하시기에 적합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체험하기 힘든 규모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접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 단순히 예술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활동을 통한 학습까지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구가 직접 그리는 그림, 펜듈럼 아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닌 지구가 직접 그리는 그림이라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준비물 먼저 알아볼게요. 뱅글뱅글 큰 원을 그리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잘 보이나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을 땐 컵의 바닥에 구멍을 잘 막아주면 지구가 그리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짜잔! 지구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네를 탈 때 양 옆에 있는 끈에 매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진자운동, 펜듈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는 물컵을 이용해서 우리는 펜듈럼 아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감상형 컨텐츠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를 감상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는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는 여러분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원근감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본 것 그대로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결과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차이점은 거리에 따른 원근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실 영상은 체험형 컨텐츠로 점점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어가는 아동들의 시각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입니다. 자연 속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형태들 중에 우리 눈에만 보이는 형태들을 그리고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일상 속에서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의 기록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을 지나가는 다양한 물건들은 눈앞을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지만 그 순간을 촬영을 해두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와, 여러분, 저긴 저 까만색 갈대가 선생님 상처럼 보여요. 우리 갈대가 솜사탕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점토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앞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만 보이는 새로운 형태들을 일상 속에서 찾는 시간을 보낸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면서 4가지 포인트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문화예술과 융합교육으로 교육 콘텐츠의 통합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서나 모두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로 가정, 방과 후 돌봄 교실, 문화시설 등의 활용을 통해서 정규 수업의 학습을 넘어서 더 다양한 환경과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손쉽게 만나는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감성적 소통이 부족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경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가 느낀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가 부각하고자 한 첫 번째 장점은 어디에서나 모두와 함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는 지정된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장점을 가정용 프로그램과 보육시설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서 제작하였을 때 가장 큰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용 프로그램은 시청하신 영상 중에서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만의 굿즈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학습자가 가장 가까운 보호자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굳이 문화시설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손쉽게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컨텐츠라는 점입니다. 보육시설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보육시설을 넘어서 시청하신 영상 중에 지구가 그리는 그림, 펜듈럼 아트처럼 가정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가 더 많은 장소에서 모두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이 실현 가능한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로 부각하고자 한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타교과와의 융합성입니다. 이는 규정화된 교육체계를 벗어나 문화예술과 교과, 시사의 융합을 통해서 쉽고 흥미롭게 학습자의 흥미를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또한 사고형 문화예술 콘텐츠와 체험형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을 하였을 때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고형 문화예술 콘텐츠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곁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사고하고 예술을 단순히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콘텐츠인데요. 시청하신 영상 중에서는 스마트폰 촬영 일기가 이에 해당하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문화예술의 경우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학습자의 자아의 정서적 성장을 유도하는 컨텐츠로 시청하신 영상 중에 새로운 눈에 해당하는 컨텐츠입니다. 비대면 교육 컨텐츠는 학습자들과의 양방향 교감, 즉각적인 피드백 전달,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 판단 등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대면 교육 컨텐츠를 자기주도적인 지식 생산을 하고 소통의 창구인 SNS를 활용하며 동시에 수업 내용을 충분히 구체화하였을 때 일부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 컨텐츠는 학습자들이 더 다양한 문화예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 감성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더 손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의 개발로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문화예술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에는 분명 정서적이고 감성적 교감의 한계가 존재하고 학습자의 정서 발달을 대면 교육만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앞에 도달한 비대면 교육이 필수적인 시대에 맞춰 최선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교과과정의 보조수단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3발표를 경일대학교 김희찬 조이수님께서 비대면으로 진하게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도구와 테크닉 그리고 영상 제작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을 확장하고 또 효율을 증대시키는 비대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토론, 예, 멤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바로 그 3발표자분들과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정재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한입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 잘하셨는데 화면 내내 파워포인트 화면만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와 한 세대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수업을 이래 하다 보면 이 비대면 시대의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들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드리고 궁금하고 토론하고 이런 콘텐츠가 예를 들어 다른 장르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사진 영상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보다도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 장르와 더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 오늘 이런 컨텐츠나 이 세미나를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김희찬 씨께 우리 비대면 시대에 이런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 영상이라는 우리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찝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답변은 좀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어서 조이수 씨께도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리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누구나가 아마 매력적인 컨텐츠, 특히 아까 발표해 주신 어린아이들과 보육원 그런 세대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데,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 얘네들 10초도 가만 못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 학습자들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한 컨텐츠나 프로그램에 끝까지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 준비하시면서 이번 프로젝트 기획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정말 진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사진 영상 예술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미디어의 활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데 인지 구조적 발달 단계를 겪게 되는데, 사진 영상 예술이 이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체험형과 사고형 방식들을 내용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인, 더 발달적인 문화예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유아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을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는 가장 큰 장점은 개별적이고 유연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하나 제작을 하였을 때 그 콘텐츠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저희는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폭넓게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 중에서 나의 취향에 걸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저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자체보다는 체험을 통한 학습 유도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하였는데, 사실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가장 가까운 대상인 부모님이나 보호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뭐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컨텐츠를 즐긴다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에도 큰 흥미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 시간만 많으면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오늘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앞서 이 발표 내용 중에 스팀 교육이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술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로 어떤 반대 개념으로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토론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정재환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진지하고 다양한 내용을 듣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고 또 사실 이런 기회나 행사가 더 자주 열렸으면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4 발표는 중부대학교 이다빈, 나혜림님께서 환경위기의 시대, 지구를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위기의 시대, 지구를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나혜림, 이다빈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제목은 응답하라 2021 지구를 지켜라인데요. 저희는 환경위기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는 2121년이라는 미래 세대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설정을 갖고 와서 공상과학으로 스토리 해보자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태 감수성의 함량과 성찰에 있는데요. 지금은 당연해진 환경 문제를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차시당 3시간의 수업으로 총 4차시에 거친 수업인데요. 저희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사진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그림을 융합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소통이 필요한 협동 작업을 통해 책임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예술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시인 어느 날 우리 지구로 멸망이 들어왔다와 2차 시인 슬기로운 지구 생활은 2121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인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과거인 2021년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있고요. 마지막 4차 시인 서클 강림에서는 미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2021년에 메시지를 남기고 오자라는 에서 생겨난 차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시인 어느 날 우리 지구로 멸망이 들어왔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차 시는 오리엔테이션과 요원 이름 만들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프닝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2121년에 세계관과 어떻게 해서 2021년으로 돌아와 활동을 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나만의 요원 배지 만들기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차시 동안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할지 직접 요원명을 정하고 요원증을 만드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의 심볼을 제작을 해서 요원 배지를 만들기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 함께 미션을 수행할 동료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가 직접 시연한 예시 작품들입니다. 저희는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요원증과 심볼 배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심볼은 저희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심볼 마크인데요.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구를 한입 깨물은 그런 형상으로 표현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했는데 순례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한 명을 지목해 그 사람의 요원명을 3번 부르는 동안 지목한 사람은 한 번에 그 순례 이름을 불러 방어하는 놀이입니다. 방어에 실패하면 위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때 직접 해봤던 놀이인데 1차 시에서 요원명을 정하고 이름을 외우는데 좋은 놀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미니게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과거 2021년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1년의 기후와 이상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기후와 그 기후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임의로 팀을 짜서 팀별로 2개씩의 기후 문제를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 기후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지구생활 2차시 프로그램입니다. 2차시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타임리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역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칠하고 찰칵 찍어요의 줄임말인 칠칵이어요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팀을 크게 두 조로 나눠 일렬로 쓰게 한 다음 첫 번째 사람에게 제시어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사람은 사진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 두 번째 사람은 전달받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사진으로 또 그 다음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주어진 제시어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는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는 제시어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보드게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사위가 필요한데요. 이 레드마블은 토의 후에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조별로 조사한 기후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팀별로 조사한 2개의 기후 문제를 원하는 곳에 적어 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해당되는 팀이 나와 그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또 그것을 나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의 이런 환경 문제를 직접 표현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과정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보드게임의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로 넘어가 어떻게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나온 방법입니다. 현재 2121년의 연구원의 정보를 따르면
발명한 특수 소재를 과거에서 이용했다면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은 이 특수 재료들과 상상력을 융합시켜 2021년의 지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라는 미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한 작가가 벤 하이네인데요. 이 벤 하이네의 펜슬 앤 카메라 시리즈를 보면 현실의 실상에서 자신이 상상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 그것을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공상과학적으로 그 부분이 바뀐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2021년으로 타임 루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인데요. 현재 2121년의 배경에서 특수 제작된 카메라로 요원들의 단체 사진을 찍으면 과거인 2021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앞서서 조사한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 환경이 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을 상상하며 전지에 채워넣는 활동으로 2차 시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3차 시의 제목은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로 2021년으로 타임리프한 후 과거 모습을 바꾸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차 시에서 만들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단체 사진을 통해 과거인 2021년으로 이동하는데요. 3차 시를 시작하며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상상 이어 말하기를 진행합니다. 조별로 받은 사진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이어 말하는데요. 이때 환경 아티스트의 작품이나 환경과 관련된 사진을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과거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야외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차시에서 알아본 벤 하이네의 작업 방식을 본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차 시에는 색연필, 스크래치 등의 다양한 채색 도구들과 종이, 트랩팔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은 바꾸고 싶은 공간을 찾아 1차로 촬영을 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며 스크래치, 물감, 색연필 등의 채색 도구를 이용하여 종이, 트랩팔지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후 그림을 알맞은 위치에 손으로 들고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활동인데요. 이때 들고 있는 사진과 배경 모두 선명하게 찍히기 위해서 카메라의 기술적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료들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방법 외에도 사포지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방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직접 시연해 본 결과물인데요. 이러한 그림들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과거를 바꾸는 활동을 갖고 4차 시인 서클 강림에서는 임무를 완수하고 2121년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데요. 현재 2121년으로 돌아가기 전 과거 2021년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자 라는 의미를 담아 외계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 서클처럼 우리는 조르드 루스의 작품을 차용하여 우리만의 메시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조르드 루스의 작품은 설치 예술 방식을 사용한 사진 작가인데요. 이때 작업 과정을 기록한 영상도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에 진행할 서클 강림은 전하고 싶은 의미를 담은 심볼 또한 간단한 글자를 우리가 돌아갈 장소에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진 뒤 마스킹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지구를 심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했는데요. 구상한 대로 공동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로 시점을 고정을 한 뒤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작업 과정을 타임랩스로 촬영했습니다. 서클을 완성한 뒤에 함께 사진을 찍어 2121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사히 2121년으로 돌아가면 함께 무사 기한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표창장과 훈장 수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언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으로 텀블러 그리고 씨앗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작은 파티를 열며 즐겁게 마무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생태 파괴와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가는 예술적 과정에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이 자기 성찰과 올바른 세계 인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생태 감수성을 깨워 폭염, 장마와 같이 지구가 보내는 신호를 알게 되고 변해가는 지구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이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서클 제작 시 저희는 마스킹 테이프를 주로 이용했지만 여러 색깔의 병뚜껑, 알록달록한 포장지 등을 재활용하여 재료를 보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서클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전시 또는 공유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우리가 구상한 미래의 세계관을 영상 외에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임루프의 방법 또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위기의 시대 지구를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응답하라 2021 지구를 지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4발표를 이다빈 나혜림님께서 중부대학교 소속의 이다빈 나혜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환경위기의 시대 지구를 생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화성을 개발한다는 게 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편도로도 260일 현재 기술로도 26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 화성을 개발하고 있는 한 이유가 환경에 의한 지구의 한 부분적인 이유라고 그러죠. 환경에 대한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다시 영남이공대학교 정재한 교수님을 모시고 두 분 발표와 함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주제가 변혁과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1부, 2부에서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발표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죠? 이 지구와 환경을 걱정하는 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100년 전의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자라고 생각하신? 저희가 같이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처음에 이 환경이라는 주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환경 문제의 위험성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과거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컨셉을 아이들이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아, 야,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또 내용도 너무 시간 부족하죠. 아, 이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그 지구를 지키려는 요원들의 미션은 성공했습니까? 저희 다 같이 노력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로 질문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앞서 우리 그 일부 발표에서 현영 교수님께서도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라는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100년 뒤에는 아마 많은 것이 바뀌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 카메라, 영상 이런 메커니즘도 아마 확 진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펜슬 카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100년 뒤에 저희가 2121년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처럼 2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고 갈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상상을 막 해주세요. 우리 2번째는 그 보여주신 서클 강림 마지막 영상 끝부분에 왜 점프하면서 이리로 돌아갔죠. 네. 네, 그때 가서 이렇게 씨앗도 챙겨가고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당시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듯이 또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후배나 다음 세대들도 큰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안한 미래를 살아야 될 우리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이 사진 예술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 야, 얘들아, 너는 우리 사진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너네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숙제들을 더 세련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런 게 있죠? 네. 좀 이따가 5가지. 네, 그럼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21년을 경험하고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도 상상이긴 하지만 더 가볍고 기동성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렌즈들이 지금은 망원 이런 거 우주를 촬영하고 별자리를 촬영하는 그런 것은 엄청난 무게랑 이런 게 있잖아요. 기술적인 한계가. 그것들이 좀 더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화가 되고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제가 카메라는 아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의학이 좀 더 발달한다면은 그런 카메라의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사이보그처럼 장착을 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렌즈를 바꾸듯이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거나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이다빈 씨 이렇게 상상력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 사실 사진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이 개발했던 그 기술들을 200년간 우리가 누려온 셈인데 최근에 이런 환경이 디지털로 이 SNS 환경으로 바뀌면서 저는 그동안 일본 카메라만 쓰는 게 사실은 조금 자존심 상했는데 최근에서 삼성이라는 우리 회사들이 뛰어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있죠. 예, 100년 뒤에는 우리가 리드하는 어떤 영상 기술 세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체 카메라 아이디어 됩니다. 우리 나혜림 씨 포인트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진 예술만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했다시피 공간각을 활용하여 설치 예술도 사진으로 표현하고 점프샷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생산자가 돼서 자신만의 작업을 SNS라던가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세미나 안내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3부, 4부 발표해 주셨던 4분 발표자 뒤에다가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비자 뗐으면 좋겠어요. 이미 앞서 우리 하셨던 교수님들이나 많은 선배들과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을 테고, 특히 3부, 4부에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의 발표를 볼 수 있게 된 거,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발표를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으로써 제4발표까지 끝이 났습니다. 폐회사는 재능대학교의 진정근 교수께서 한국사진교육학회 회장이십니다. 폐회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사진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진정근입니다. 긴 시간 세미나를 경청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아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줌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학술 세미나는 매우 유익하고 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의 사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오늘 학회 모든 회원분에 참여하신 회원분의 열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현대사진영상학회 회장이신 이인희 교수님,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발제자, 토론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학회 사무국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 중계를 위한 기술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차기 학술대회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변혁과 위기의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발표에 참여하시고 토론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이 행사를 주최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양 협회가 같이 서로 도움을 주셔서 많이 도움을 주신 학회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과 송출에 힘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상으로서 모든 세미나의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